2022-2013 시즌 스페인 라리가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 첫 경기 치렀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활약 중인 마요르카가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와 격돌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이강인 선수 그리고 발베르데의 맞대결로도 화제가 됐죠. 예, 그렇죠. 뭐 두 선수가 안 그래도 여러 번 이전에도 조금 명장면이라고 해야 될 것들을 연출을 하긴 했었잖아요. 예. 뭐 지금 가장 떠오르는 선수들이기도 한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큰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마요르카가 레알 마드리드에 1대0으로 승리하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는데 또 하나의 장면이 역시 발베르데가 또 이강인 선수에게 거친 태클을 했다. 이번에는 월드컵 때는 깔끔한 태클이었다면 살인 태클에 가까운 좀 백태클에 가까운 모습으로 현지에서도 안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대체 이 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발베르데와 이강인 선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마요르카 12자리를 거의 굳혔다. 심지어 유로파리그 진출권까지 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요르카한테는 상당히 힘든 일정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지난 그 카디스전에 졸전 끝에 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한 패배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소시에다드 죽음의 일정이 이어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패하면은 자칫 내려갈 수도 있는 위기였는데 도리어 대여인 레알 마드리드 잡아내면서 도리어 5위와의 승점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5위인 비아레알 그리고 6위인 레알 베티스가 승점 31점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3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향후 일정에 따라서는 강등 경쟁이 아닌 유럽 대항전 진출 경쟁도 가능한 상태고요. 오히려 위기에 빠진 팀은 레알 마드리드가 됐어요. 클럽 월드컵을 참가해야 되는 빡빡한 일정 속에 또 챔피언스리그도 병행해야 되는 일정 속에 선두 바르셀로나와의 승점 차이가 5점으로 유지가 됐고 또 바르셀로나가 아직 세비야와 경기를 안 치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이길 경우에는 승점 차이가 8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안첼로티 감독이 최근에 이제 일정들이 너무 빡빡한 거에 대해서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레알 마드리드 보드진들은 영입을 해주기는커녕 유스 선수들을 활용해라 막 이래가지고 조금 잡음들이 있는 상태긴 하죠.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분명히 기록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주도를 했어요. 또 훨씬 더 많은 슈팅을 때렸고 기대 득점 값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마요르카가 자책골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0.20골, 거의 한 골을 만들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페널티킥도 얻었는데 이 페널티킥마저도 놓치면서 기대득점이 1.63골로 사실은 2골 정도를 넣을 만한 경기력이었음에도 무득점으로 경기를 졌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된 이유는 마요르카가 좀 일찍 골을 넣고 장극기를 했던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긴 했었죠. 게다가 이른 시간 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레알 마드리드가 20개의 슈팅을 때렸음에도 사실은 마요르카가 자기 문전 지역을 확실하게 메웠어요. 그래서 유효 슈팅이 하나였다. 사실은 20개나 슈팅을 때렸으면 유효 슈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특히 전반전에 유효 슈팅 연계였거든요. 이게 상당히 오랜만에 나온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전 유효 슈팅 연계는. 그렇다는 것은 역시 마요르카도 수비를 잘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사실 평소보다는 패스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소보다는 패스 성공률 기록이 좀 떨어지게 나왔는데 패스 숫자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그래도 초반에는 좀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마요르카가 이른 시간에 골 넣고 나서는 내려앉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뭐 패스를 많이 할 일 자체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10개의 슈팅 중에 6개를 성공시켰는데 사실은 미스 숫자 자체는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패스 미스를 많이 한 건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참고로 이강인 선수의 평균 위치가 가장 위쪽에 있거든요. 이 경기에서. 이 경기가 이른 시간에 골을 넣고 나서는 다 내려앉은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그나마 볼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패스를 줄 곳이 없었죠. 그래서 볼 터치가 24회로 패스보다 2배 이상 많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볼을 끌고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운데 드리블 돌파도 2번 시도를 했고 또 한 번은 성공을 했었고 또 그런 가운데 2차례의 파울을 당했는데 그 2번의 파울 모두 발베르데가 따라 내려오면서 이강인 선수의 돌파를 막았던 것이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패스가 10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3개를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보낼 정도로 공격적인 패스는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역시 수비 가담입니다. 리커버리 4개 기록했고 블로킹까지 하나 기록하면서 열심히 수비도 해줬다. 특히 리커버리 4회는 전반전 기준으로 하면은 뭐 양 팀 다 합쳐도 이제 발베르데 다음으로 많았고요. 발베르데가 5회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요르카 선수들 중에선 최다였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팀 플레이어로서 분명히 이날 경기는 본인의 창조성을 발휘할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충분히 마요르카의 승리에는 한 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수비적으로 갈수록 조금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특히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강팀을 상대로 이미 지난 두 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진가를 보여줬던 이강인 선수인데 이번 경기는 수비적인 면까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 내용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일단 이날 경기 선발 명단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 그리고 다니 로드리게스가 좀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데갈라레타와 바바가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좌우윙백은 마페오와 자우메 코스타였는데 3백이 곤살레스, 라이오, 나스타치로 구성이 됐어요. 예. 코페테 선수가 몸 상태 문제가 있었고 또 레알 마드리드는 클럽 월드컵을 앞두고 벤제마, 밀리탕이 큰 부상은 아니지만 조금 경미한 부상으로 조금 휴식을 아예 주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또 한 명의 이탈이 더 생깁니다. 바로 원래는 선발 명단에 있던 쿠르투아 선수인데요. 웜업 도중에 통증으로 인해서 루닌이 대신 나오게 됐는데 이 루닌 선수도 이강인 선수와 인연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20세 이하 월드컵 당시에 결승전에서 붙었었죠. 예, 그때 예. 우크라이나 대표팀의 골키퍼였고 또 그 대회 우승을 이루면서 골든 글로브를 수상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 네. 루닌이 골든 글로브 받아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졌는데요. 포진도 살펴보면 마요르카는 5-3-2 대형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무리키와 투톱인데 사실은 측면 미드필드로 많이 빠져 움직여주고 또 3미들 중에 다니 로드리게스는 중앙 미드필드라기보다는 스트라이커의 2선 위치로 또 올라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좀 움직였고요. 네, 레알 다만 마드 근데 이 경기에서는 톱에 가까운 역할들을 했죠. 평균 예. 위치 자체도 무리키보다 더 위였으니까요. 예, 무리키가 내려와서 연계도 해주고 비벼주고 싸워주고 또 이번 이날 경기 굉장히 잘해줬고 공중볼 싸움 수비 상황에서 예, 그걸 굉장히 많이 했죠. 무리키는 그러니까 예. 사실상 선제골이 들어가고 나서는 최후방 센터백 역할까지 수행했다라고 예.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키가 이날 자책골도 유도했지만 팀적으로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하면서 마요르카의 체질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는 4-3-3으로 경기를 했는데 워낙에 이탈 자원이 많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드인 카마빈가를 레프트백으로 기용했고 또 나초를 오랜만에 선발 출전시키기도 했고 벤제마가 빠진 자리는 또 호드리구가 가짜 네. 9번으로 움직였고 벤제마가 지난 그 발렌시아전에 부상으로 예. 빠졌죠. 예. 밀리탕도 부상을 당했었고요. 해당 그렇죠. 경기에서 발렌시아전이 이래저래 레알 마드리드한테는 조금 안 좋은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경기 66시간 전에 네. 경기를 치렀었거든요. 여러모로 이제 뭐 체력적으로나 또 팀 스쿼드적으로나 큰 타격이 있었던 레알인데 네. 그래도 카마빈가 선수가 레프트백으로는 또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투지 넘치는 수비를 보여줬고 네, 최근에 안 그래도 카마빈가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월드컵 때 이제 왼쪽 풀백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거기서 도리어 왼쪽 풀백에 대해 눈을 뜬 게 아닌가 새로운 포지션에 그런 네. 생각이 들긴 했죠. 카마빈가 정도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비니시우스도 연결고리인 벤제마가 없다 보니까 좀 혼자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었고 네. 호드리구가 좀 이제 상대 밀집 수비를 좀 흔들기에는 좀 파괴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요. 경기 상황 살펴보면 경기 시작부터 이강인 선수가 좋은 장면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끊고 역습하는 과정이었어요. 이때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벌려서 가운데서 돌파를 시도했는데 역시 3미들 중에 오른쪽에 있는 발베르데가 이강인 선수를 자주 견제해줬고 이 장면에서는 네. 눈에 불을 켜고 쫓아와서 이제 태클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파울을 범한 거였죠. 뭐 예. 하지만 이 장면은 뭐 그래도 충분히 뭐 할 만한 파울이었다. 뭐 그게 거친 파울까지는 아니었으니까요. 예. 어찌됐거나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루과이와 한국의 경기 당시에는 사실 그때 발베르데가 아주 좋은 태클로 공을 딱 따냈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파울로 전술적인 네. 파울로 공격을 끄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 크로스를 올렸는데 좀 길게 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날 내내 조금 킥이 좀 부정확했어요.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그렇죠. 불다 보니까 예. 그것까지 세밀하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변수가 좀 있었죠. 바람이 너무 강했죠. 예. 그래서 좀 볼들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았죠. 예. 그리고 이 바람이 저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마요르카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마요르카가 이제 섬이잖아요. 그런데 예.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거기서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노출했죠. 그게 유효슈팅 한 번으로 끝인 거고. 예, 그리고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그렇죠. 킥에서 손해를 봤다. 8분에도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좋은 프리킥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좀 신경 쓰며 쳐다보니까 이번엔 좀 깊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루닌이
이강인이 차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마요르카가 14분에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왼쪽 측면 공격을 전개하다가 사실은 오히려 좀 황당한 패스 미스가 나왔을 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도 당황을 하는지 멈췄어요. 그 시점에서 다니 로드리게스가 올린 크로스 패스를 처음에는 이제 니어포스트 쪽에서 무리키가 헤더로 넘겨서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간 줄 알았는데 느린 장면을 보니까 경합해주던 나초의 머리를 맞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은 워낙 무리키의 공격 능력이 위협적이니까 조금 어쩔 수 없었다. 거의 살짝 스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초 맞고 들어가게 된 거였는데 역시 그 나초의 고실적인 약점인 제공권 능력이 결국은 이 자책골로 이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나초가 진짜 다양한 역할을 포백을 다 설 수 있는 선수고 굉장히 건실한 선수긴 하지만은 그 높이가 좀 약점인데 이 경기에서 그 무리키와 매치업이 된 게 이런 실수로 이어졌다고 봐도 무방하죠. 차라리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밀리탕이 더더욱 필요했던 경기였는데 말이죠. 물론 무리키 자체가 워낙 키가 크니까 막내기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거나 이 골이 나오면서 마요르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고 심지어 전반전을 말씀드린 대로 레알이 선제골을 내주고 공격을 펼쳐봤지만 기억에 남을 장면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21분 이강인 선수가 레알의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에 들어갈 때 돌파하고 꺾어 들어오면서 다니 로드리게스에게 스루 패스 넣어줬던 장면, 이 장면이 오히려 더 돋보였어요. 그랬죠. 비록 이제 뭐 수비가 조금 에워싸 있었기 때문에 다니 로드리게스가 뺏겼지만 3-4명 사이로 과감하게 가운데로 찔러 넣어준 패스는 이강인 선수가 보인 장점을 좀 보여줬다. 저는 이 스루 패스는 상당히 좋았던 패스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이거 뺏긴 거는 어쩔 수 없는 장면이긴 했지만은 조금 더 그 팀 동료의 수준이 높았으면은 벗겨낼 수 있었던 장면이긴 했죠. 결국에 이강인 선수의 장점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팀에 갔을 때 더 발휘되고 또 많은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전반전 경기력을 살펴보면은 이제 슈팅 숫자 2대8 레알 마드리드가 더 많긴 했지만 양 팀 다 유효 슈팅이 0개였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경기 이전까지는 세바요스가 굉장히 후반기 들어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후반기에 레알 마드리드 최고의 선수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 측면에서 다소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토니 크로스가 어쨌건 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뛰지 않았는데도 가장 많은 전진 패스와 가장 많은 그런 것들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는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뛰는 마페오도 선제골이 나온 이후엔 거의 수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이제 공을 잡았을 때 특히 좀 노련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도 오히려 초반에는 마요르카가 추가골을 넣을 만한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 51분 장면도 이강인 선수가 좋았습니다. 후방에서 넘어온 공을 이번에 무리키가 마치 케인처럼 내려와서 연계해주면서 돌려주고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이강인 선수가 이걸 받아서 돌파에 들어가는 것은 또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런 속도는 좀 없다 보니까 끌고 가다가 스루 패스를 앞으로 찔러줬는데 요게 조금 길었고 다니 로드리게스의 침투 좀 늦었죠. 그리고 카마빈가도 잘 커버를 하면서 무산이 됐죠. 사실 됐어요. 이 장면은 그가 끌고 올라간 것 같이 좋았는데 패스 장면은 조금 이강인스럽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조금 이렇게 깊게 줄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또 리디거가 잘 쫓아왔던 부분도 부담될 것 같긴 한데 조금은 이강인 선수가 1월 이적 시장에 못 옮긴 것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보여줘야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좀 의욕이 좀 강하지 않았냐,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의 공격 대부분의 좋은 장면들에 관여를 했다. 다만 이제 57분 마요르카에게 위기가 찾아온 장면인데 리디거 선수의 긴 롱패스가 왼쪽 문전 지역으로 날카롭게 들어갔고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이 공을 확보했을 때 라이코비치가 달려들었는데 공은 건드리지 못하고 사람만 덮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마요르카 출신인 아센시오가 이걸 놓칩니다. 그 아센시오가 안 그래도 뭐 마요르카한테는 좀 강한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아센시오도 폼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라이코비치 골키퍼한테 완전히 방향이 읽혔죠. 물론 구석으로 찼는데 완전히 방향이 읽히면서 정확하게 막은, 물론 라이코비치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어찌됐건 이 기회를 놓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역전까지도 기대할 수 있었던 동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장면, 바로 63분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공격적에서 좋은 터닝 동작과 돌파를 시도할 때 또 발베르데가
달려 들어와서 이번엔 백태클을 했어요. 예, 이거는 좀 잘못된 파울이었죠. 예, 예, 이건 너무 거칠었죠. 실제로 이강인 선수도 넘어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했고 사진으로 보더라도 뒤에 동료 선수들도 놀라고 있고 또 지금 스페인 마르카의 실시간 중계 과정에서도 이강인이 돌파를 하고 있는데 페데 오늘 경기 왜 이래? 마야 파레티도가 이제 오늘 경기 좀 너무하네. 이거 무슨 경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이게 좋을 때 쓰면은 좋은 표현이지만 오늘 페데 발바르데가 좀 경기력이 안 좋다. 경고까지 받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발베르데 선수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안 좋긴 했었죠. 그리고 예. 그게 이제 뭐 가정사 때문에 그렇다는 소개를 프리뷰 시간에 해드리긴 했었는데 예, 확실히 조금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기마다도 발베르데가 정말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성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도 혼자 단독 돌파로 거의 뭐 전기장을 다 돌파하고 그랬죠. 골까지 넣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케빈 더브라이너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날 정도의 쭉쭉 뻗어가는 슈팅이나 패스나 돌파나 모든 걸 다 했던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가 월드컵 때부터 부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그리고 풍도 떨어졌고 그렇죠. 그때부터 조금 부진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현지에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발베르데를 여기저기 돌리다가 애매해진 경향도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중앙에 배치시켜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데다가 어쨌건 가정사까지 이어지면서 조금 후반기 동력을 많이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에게만 2번의 태클을 했고 그중에 2번째 태클은 경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는 우려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고를 받자마자 애초에 모드리치를 준비시키고 있긴 했지만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드리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경기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발베르데 선수가 이날 경기 수비적으로 이강인 선수에게 좀 거친 태클도 했고 공격 전개력도 보여주지 못했고 실제로 통계 기반 평점에서는 미드필드 중에 최저 평점을 받았거든요. 결국엔 발베르데가 이번 경기 자신의 이름값을 또 한 번 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요르카도 선수 교체를 했는데요. 68분에 다니 로드리게스를 빼고 발빠른 아마드 은디아를 투입하면서 역습의 속도를 좀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68분에는 이제 비니시우스가 왼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내준 컵백 또한 라이코비치가 차단하면서 사실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공세가 계속 나오긴 했어도 그렇게 뭐 골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주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70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무려 3명을 교체하면서 주전급 자원들을 많이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뭐 세바요스하고 아센시오하고 추아메니를 빼고 마리아노 디아스하고 크로스하고 이제 알라바를 넣고 이때부터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본격적으로 파상 공세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였죠. 사실 그 20회 슈팅 중에 상당수가 이 이후에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마리아노 디아스가 문제에서 정통 스트라이커로서의 움직임을 가져왔고 또 알라바가 들어오면서 레프트 백으로서의 공격력도 좋은데다가 추아메니가 가운데 들어와서 크로스, 모드리치와 함께 뛰니까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공격 전개력도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8분에 마요르카는 수비적인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와 바바를 빼고 산체스와 바타글리아를 투입했어요. 네, 이거는 뭐 다분히 조금 더 수비에 포커싱을 맞춘 교체였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바바와 바타글리아는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보단 산체스가 조금 더 수비적인 선수니까. 그렇죠. 이 선수는 뭐 사실 측면 공격수도 뛸 수 있지만 중앙 미드필드나 풀백처럼 수비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선수고 또 바타글리아는 그냥 딱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원래 그래서 전임 감독이 산체스 그러니까 이강인과 쿠보를 같이 안 쓰고 산체스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그 얘기했잖아요. 산체스는 수비를 할 수 있다. 이강인과 쿠보를 동시에 쓰면은 밸런스가 무너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강인 선수를 확실하게 공격전으로 쓰면서 산체스의 입지가 조금 애매해졌는데 어찌됐거나 또 흥미로운 게 또 데 갈라레타의 패스를 통해서 86분에 오히려 마요르카가 또 골을 넣을 수 있었어요. 아마드의 크로스가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왔던 자우메 코스타에게 이어졌는데 여기서 트래핑 미스를 통해서 좀 기회를 놓쳤습니다. 레알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뒷공간이 열려서 여기서 골을 넣었다면 쐐기골이 될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그 장면 뒤에 또 87분에는 알라바가 기가 막힌 크로스 올린 것, 또 디아스도 기가 막힌 발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요. 그랬기 때문에 마요르카는 한 번 더 교체를 합니다.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데 갈라레타를 빼고 그르니에를 투입한 건 조금 시간을 좀 지연하는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니까 이거는 다분히 시간 지연성 교체였죠. 제안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페널티킥도 있었고 VAR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8분이나 추가 시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사실 이 8분 동안도 많은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종료 직전
이 토니 크로스가 올린 공 리디거가 헤더로 옮겨간 게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사실은 또 리디거가 극장골 넣으면서 승점 가져다 줄 뻔도 했던 장면이에요. 약간 그 샤타르전이 조금 떠오를 뻔했었죠. 그때 골 넣으면서 얼굴 다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리디거가. 하지만 결국 이 공이 빗나가면서 경기가 끝났고 마요르카가 아무리 레알이 힘들다고 해도 예상치 못했던 1대0 승리를 거두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마요르카가 마드리드 상대로 먼저 골을 넣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2경기나 연속으로. 하지만 결과는 대패였어요. 예. 지난 시즌에는 1대6 대패였고요. 그때 예. 아센시오가 해트트릭을 했던 거였고, 지난 경기 때도 1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전반 추가 시간에 발베르데한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대4 대패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마요르카가 선제골을 이런 시간 넣을 때마다도 그래도 이렇게 가다가 레알 마드리드가 대승을 거두겠구나 했는데, 저는 그게 결국은 승부처였다고 생각해요. 페널티킥을. 네, 페널티킥을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막아낸 게 그게 이제 결국은 승부처로 작용하면서 마요르카가 대여인 레알 마드리드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골이 들어갔더라면 뭐 레알 선수들의 기세도 올랐을 것이고 또 마요르카도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막아내면서 오히려 사기가 더 올랐고 또 단단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강인 선수 꾸준히 이제 마요르카의 주전 선수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이 세비야와의 경기가 2월 12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있는데 사실 세비야가 여전히 그렇게 경기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마요르카가 충분히 승점을 노릴 수 있다. 다만 세비야가 이제 그나마 겨울에 영입을 했고 산파올리 감독의 체제가 조금 자리를 잡으면서 최근에는 연승을 달리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13위까지 올라온 상태긴 합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 마요르카가 그래도 순위가 높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주목하고 싶어요. 세비야가 홈이고 마요르카가 원정에 갈 경우에는 이 마요르카의 또 늪축구가 잘 발휘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비아레알전인데 만약에 마요르카가 정말 세비야를 상대로 승점을 얻는다면 비아레알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진짜로 유로파리그 진출권까지 또 올라갈 수 있다. 거기다 그 다음 두 경기 일정은 굉장히 쉽죠. 그렇죠. 에스파뇰도 지금 하위권에 위치한 팀이고 엘체는 아예 독보적인 최하위 바닥을 깔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부터 세비야, 비아레알로 이어지는 일정이 죽음의 일정으로 꼽혔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던 레알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요르카는 마음이 더 가벼워진 상태로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세비야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전반기 때도 마요르카가 이 죽음의 일정에서 물론 레알 마드리드한테는 대패를 당했었지만 그 다음에 비아레알도 잡고 베티스도 잡고 이러면서 도리어 올라왔던 거거든요. 잔류 전쟁을 하고 있었다가 중위권으로 올라온 계기가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과연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의 후반기 공격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이강인 선수의 소식들 그리고 부버지의 정밀한 분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